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대적인 소명이 있는가? 보통 시대적인 소명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라의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 두 번째는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격차를 줄여서 양극화를 극복해서,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안전한 사회, 경쟁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나아가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 시대적인 소명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대적인 소명이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소명일 것이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 뿌리내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금방 해낼 수 있는 것이 법률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꿔가는 것, 제도와 법률을 민주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금방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원적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꿔가는 일이 중요하고, 그게 국가 안보와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 싶은 테마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치 의식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꿔가는 일인데, 정치 의식 구조라는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인 인식, 태도, 판단, 가치관, 신념, 그리고 행동 양식의 기본이 되는 정치 의식 구조의 특징과 경향이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가? 방해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 의식 구조의 기본을 알아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일반 백성들의 뿐만 아니라 사회 저변의 심층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여기에서 정치 의식 구조와 정치 여론조사는, 여론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정치 여론은 단기간 내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상황 하에서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의 경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의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고, 정치 의식 구조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에 의식 구조가 정치 결정이 축적돼서 그것이 행위와 태도가 관습화되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층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여론은 단기간 내에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나 태도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정치 여론은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축적돼서 그것이 하나의 관습화되어 있는 것을 정치 여론. 그럼 정치 문화는 뭐냐? 정치 문화는 정치 여론이 집합화된 것을 정치 문화라고 그런다. 정치 의식 구조가 뭉쳐진 것을 보통 이제 정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 의식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 배경이 뭐냐? 첫째는 사상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또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첫째, 사상적인 배경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유교의 영향이 가장 컸다. 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이 농사짓는 문화였다. 농경 문화, 농사짓는 문화의 영향이 제일 컸다. 세 번째는 한국인들의 정치
정치 역사가 만들어져서 그 역사가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많이 좌지우지했을 것이다. 네 번째는 한국인의 토속적인 종교. 한국인의 토속적인 종교는 무당주의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주의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수입된 문화, 서양 문화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섯 가지. 첫째는 유교적 영향, 농경 문화의 영향. 세 번째는 한국 정치사에 쭉 내려온 정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네 번째는 무당주의, 샤머니즘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서구 사상이 우리들한테 영향을 꽤 미쳤을 것이다. 유교적 유산, 유교 문화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 것일까? 유교를 여기서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적 도덕 윤리라고 할까? 종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유교에서 공자님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래 유교라고 종교 교자는 붙었지만 하나의 정치 사상, 하나의 정치 흐름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교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을 나는 여기서 네 가지로 추측했어. 첫째, 크게는 한마디로 하면 불평등 당위론적인 사고방식이다. 불평등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네 가지가 유교 영향을 미친 부류가 어떤 흐름이 있다. 첫째는 백성 위주의 정치 논리와 이론과 윤리가 아니고 통치자 위주.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갖고 백성들이 뭘 찾아내야 될 것인가 보다는 통치자가 어떻게 잘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잘하고 이런 정치인이 어떻게 잘하는 통치자 중심의 정치 윤리다. 두 번째는 사고방식이 이렇게 수평적인 사고, 횡적인 사고가 아니라 수직적인 종적인 사고다. 임금님과 신하, 가장과 가족은 이 사이에서 한쪽에다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위계질서다. 그러니까 뭐 말을 복잡하게 했지만 임금님과 신하 중에서는 임금님이 위대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과 가족원 중에서는 가장한테 한 점수 주는 위계질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층의식, 서열의식을 전제로 합니다. 몸 부위도 마찬가지야. 몸 중에서도 역시 머리, 존두사상. 머리가 제일 중요해. 더 설명해. 방향에서도 오른쪽이 중요해. 존우사상. 그래서 잘못돼서 쫓겨가는 걸 뭐라고 그러지? 좌천. 악수할 때 왼손 내밀면 탁 칩니다. 이게 날 무시하는 거라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자고 그래? 오른쪽 좀 나은 것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이게 한국 의식구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신문 기자를 소개해도 기자로서 한국 문제, 한국 정치 문제의 분석에서는 최고다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저 사람은 한결의 정치부장이다. 정치부장 대우다. 정치부 차장이다. 차장 대우다. 아니면 국회 반장이다. 국회에서 10년 있었다. 이런 직급으로 소개를 하는 게 미국의 유명한 옛날에 정치 기자가 헬로란이라고 했었는데 헬로란이 정치부장인지 정치차장인지 몰라. 그 사람은 아시아 문제에 관해서 열심히 잘 쓰는 그런 훌륭한 자입니다. 그런 특징을 얘기하지 무슨 직급으로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미나에서 반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야. 보통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 사람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고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반론 피는 사람들은 세컨 클래스 2등이기 때문에 반론하려면 존경하는 김 교수께서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했고 뭐 존경하다 그런데 이런 점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야 괜찮은 놈이 되지 첫 번부터 나와갖고 말이야. 그런데 이론적으로 되지 않고 이러면 저 나쁘답니다. 사람들 간에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당에 있어서도 집단 지도 체제보다는 단일 지도 체제가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이게 위계질서가 되고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집단 지도 체제로 똑같이 최고위원 대부분 잘 안 돼. 뭐 꼭 그렇게 한마디로 몰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술집에 가나 상가집에 가나 이렇게 가서 서로 모르는 사람 만나면 첫째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 첫째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인가 그런 거 따져갖고 말부터 달라져야지. 그냥 건방지게 처음부터 뭐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식 건방진 놈이다 금방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인의 의식구조인데 어떻게 해. 나는 어떤 기차칸에 요즘에 부산 갔다 올라오는데 내 앞자리 이렇게 앉은 사람들이 하나는 한 80 할아버지고 하나는 50 할아버지인데 한 30분 가니까 80 할아버지가 50대 젊은한테 아주 깍듯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김해김씨들만 둘이. 김해김씨고 50대가 할아버지급이고 여기가 손자급이니까 80 먹은 손자가 50 먹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이게 한국인의 의식구조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소개할 때 우리나라는 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신문기자 직급으로 소개해야 돼. 그리고 누구하고 밥상만 했을 때도 나이 적은 사람하고 뭐 지위가 높고 낮은 거 하면 그래도 그 위에서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 먼저 젓가락 들고 난 다음에 젓가락 들어야지. 이제 이런단 말이야 한국이. 이게 한국인의 의식구조야. 한국에서 인류병이 어느 나라도 인류병이 다 있지.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인류로 자꾸 가는 것은 인류가 하나의 상승 계층으로 자꾸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류에. 한국에서 교육열이 높은 것도 좋은 학교 가고 자꾸 그러는 것도 이게 신분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류학교라고. 그래서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거야.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통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공의 수평적인 통일은 별로 말은 수평적인 통일이라고 그러고 속마음은 다 흡수 통일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저쪽에는 적화 통일, 이쪽에는 민주화 통일을 갖고 있고 그 둘은 남쪽과 북쪽이 같이 평등하게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공산주의는 빨리 무너져 갖고 우리하고 흡수 통일되는 거야. 더군다나 통일하게 되면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69년 70년도에 여기 경계선인데 그때까지는 통일하자는 것은 적과 통일을 별로 의미하고 지금은 우리 쪽이 저쪽이 경제적으로 한 60배 이상 잘 사니까 통일하면 남쪽으로의 흡수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번에 통일 안 하겠다고 악을 쓰는 것도 그냥 남쪽으로 흡수 통일을 의미하니까 못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비춰진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보편적인 윤리가 아니라 이렇게 혈연, 학연, 뭐를 근거로 한 인정, 의리, 감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합리주의나 합법주의 그런 좀 뒤로 가고 법치주의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저쪽 나라 사람들은 없는 덕치주의, 덕치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알아들어 우리가 다 덕치주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집약해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데서 불평등 당위론적 생각.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적은 사람보다 위, 이런 의식을 우리한테 깊이 박아준 정치 사상 내지는 철학이다. 두 번째, 이제 다 이따 토론합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농경문화의 유산이야.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짓는 것. 저 서양 사람들은 이목문화식으로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말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소극적이고 봉쇄적이고 소탈하고 겸허하고 부드럽고 비합리적일 정도로 융통성이 있고 평화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타협적인 말이고 또 자기 자손들한테 계보적으로 이렇게 왜 그러면 한 곳에 농사 지으려면 호담살이 나와서 또 농사 짓고 농사 지는 이런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농경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도 인터넷이 주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 지금은 4차 산업장면 AI,
블록체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농경 사회라고 절대 그럴 수 없고, 우리가 해방됐을 때 농업 인구가 80%고 지금 농업 인구가 얼마쯤 될까 농업 인구 지금 4% 내지 10%야. 농업 인구가 이제 없어졌어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만 하여간 의식구조상의 농업적 그러니까 정착하는 농경 문화의 유산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야. 세 번째, 한국 정치 사회 영향이야. 정치 역사를 우리나라의 유명한 돌아가셨지만 문화학자고 문희학자인 이어령 씨 같은 분은 불안과 위축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나 패배와 수치의 역사는 아니었다. 왜? 우리나라 정치사를 이렇게 보면 외침의 연속이었다. 신라 통일 668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676년이라고 돼. 668, 676 어떤 것 중에서 지금 1300년이 되는데 1300년 동안 외침을 받은 횟수를 역사학자들에 따라서는 930회, 920회로 그래. 남북 6.25 전쟁은 거기다 안 들어가. 그건 지네끼리 싸운 거니까. 그러니까 외침의 연속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 1300년 동안 930회, 920회 하면 1년 반 만에 전쟁 내지는 외국의 침략을 받았고, 내치만 해도 민중과 절연된 정치가 많았어. 도리어 선정이 예외적인 그런 경향이 많았어. 한국의 시골에 가면 공덕비, 송적비가 많은 이유는 거꾸로 얘기해서 원님이 와서 잘 다스리고 가면 고마운 거야. 그게 당연하지 않고 고마운 거라. 송덕비, 공적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사가 어지럽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식구조하고의 영향은 정치적 지배층은 가학적인 경향이 생기는 게 이런 관념을 의식구조를 갖게 된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우리의 토속적인 종교야, 무당주의야. 이런 무당주의적 요소에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무당적 신통력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김대중, 김영삼, 무슨 문재인 무당적 기대를 초래해. 그렇기 때문에 90% 어떤 김영삼 씨 같은 데는 95%까지 올랐는데, 게다가 그렇게 되나 신통력이 있나? 그런 게 조금 떨어져서 관둘 때쯤 되면 15%까지 떨어져. 꼭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과잉 기대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있다. 이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도 스스로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카리스마를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다. 자, 다섯 번째 영향을 가진 서구 사상, 수입된 사상. 기독교, 서구 사상의 핵심이 기독교 사상이거든. 기독교 사상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기독교 사상 중에서도 자유, 평등, 권리, 의무 다 중에서도 우리가 다 거의 다 있었어. 우리한테 모자랐던 것은 평등 개념이야.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평등하지 않아.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 가장과 가정에서 다 한쪽이 우세하고 평등하지 않는데, 우리한테 머리를 꽉 와서 치는 서구 사상이 다 똑같다. 국민, 민족은 다 국민은 똑같다. 이런 것이. 그래서 평등 사상적 우리한테 영향을 꽤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유교적인 유산, 유교적인 영향, 농경문화의 유산, 정치사로부터 오는 유산, 그 다음에 샤머니즘, 토속적인 종교에서 오는 영향, 그게 기복사상이거든. 토속사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샤먼이라는 것은 특정한 인간이 신통력과 주술로서 재화구복, 화를 쫓고 복을 가져오는, 누구든지 좋아하지. 그렇게 재화구복해야 그 교회에서 한다 그래야 그 교회에 신다고 많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은 내세 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이나 주술적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해야 손님이 꿰니까. 그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영향을 미쳐서 이 5가지 영향 하에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의식 구조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난 7가지로 집약했어요. 이게 정대철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치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을 내가 좀 집약해 놓은 거야. 첫째, 한국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강하다. 한국 사람은 권위주의가 강하다. 한국 사람은 명분주의가 강하다. 한국 사람은 편협주의가 강하다. 페로키어라다. 5번째, 한국 사람은 정치적으로 감상적이다. politically sentimental하다. 6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이다. 7번째는 한국 사람들의 정치 의식 구조는 변화무쌍하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좀 표현이 정치학적 용어가 돼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알아들을 거예요. 첫째, 이 중에서 뭐 하나씩 설명할게요. 한국인은 민족주의가 강하다. 민족주의가 강할 수밖에 없이 아까 신라통일 676, 668 꼭 암기해 두십시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676 후에 1300년 동안의 단일국 민족이 단일국가를 형성했었어. 그 대신 또 우리가 강한 국가가 우리 주변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들한테 사사건건 시비 걸고 간섭했어. 세 번째는 우리는 그들한테 가능한 한 교류하지 않고 우리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어. 이런 배경과 이런 이유에서 한국인의 정치 의식 구조에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아이보다는 위, 나보다는 우리라는 의식 구조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두 번째는 외인 공포증에 xenophobia 해서 외국 거는 다 싫어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부분적인 국수주의나 자기중심주의. 네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원천적이고 본능적인 귀속감이 있어. 이 4가지가 갔는데, 첫째, 집단주의, 나보다는 우리. 그건 우리의 의식구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내 의견 이러면 건방져된단 말이야. 우리 의견, 우리는 뭐 지 혼자 생각하면서 우리 의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 때문에 그래. 한국 사람들의 음식 먹는 형식에 탕이 많은 이유도, 탕이라는 것은 같이 먹는 거야. 무슨 설렁탕도 만들어 놓고 다 놀아서 이렇게 먹는 거고, 탕 무슨 탕 무슨 탕. 한국 사람들은 음식 주문할 때도 집단적으로 해. 어이 중국집 간 말이야. 어이 짜장면, 그다음에 짬뽕, 볶음밥 셋 중에 손 들어야 돼. 거기서 나 울면 무슨 뭐 이상한 것들 들이대면 한두 번 봐주겠지만 벌써 지끼리도 말이야. 저건 저 혼자 노는 거 축에 좀 자꾸 뺄란 말이야. 그래서 울면 마음대로 못 시켜. 그냥 가면 짜장면, 짬뽕, 볶음밥 정도로 해야지. 요새는 또 이렇게 계기가 돼서 많이 그렇지만 옛날 우리 때만 해도 그렇고 아직도 그런 경향이 꽤 있어. 그 다음에 외인 공포증이 있는데 xenophobia 그런데 우리는 외인을 그렇게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 민족주의가 해방 후에 덜 부각된 이유 3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김규식을 포함한 민족주의자들의 정치 일선에서 다 내쫓겨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권력 유지가 외세 의존적이었어. 미국, 소련, 중국, 일본에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를 민족주의라고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국제 환경에 있었어.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나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서로 같은 민족이면 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통일지향적으로 가느냐? 그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저 민족주의가 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국수주의로 흐르지 않고
국제화의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하고 별 관계가 없다. 이것이 학자들의 얘기야. 자,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권위주의가 강하다. 한국 사람들 권위주의 강해. 왜 권위주의가 생겼겠는가? 유교, 농경문화, 거기다가 샤머니즘 때문에 지배층에 대해서 쉽게 복종적이야. 그래서 학자들, 정치학자들 말은 순종형 정치문화라고 그래. 순종형 정치문화. 그 유명한 정치학자가 셋이 있는데 가브리엘 알몬드, 시드니 버바, 루시안 파이라는 사람이 시빅 컬처라는 시민문화라는 책을 영국의 정치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다 아는 책인데 거기서 문화 유형을 서브젝티브 컬처, 신민형, 순종형 정치문화 하고 파티시펀트 컬처, 참여형 정치문화 이렇게 나눴어. 근데 우리 쪽이 신민형, 순종형 정치 문화가 더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의식 구조가 가르는 것은 우리는 권력자를 쉽게 존중하고 권력자의 카리스마를 그냥 쉽게 인정하고 권력자는 독선주의에 흐르기 마련이고 그리고 권위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정치 주체를 우리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정치인 통치자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우리 스스로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법률도 인권보장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활규제 통제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권력이 인격화되는 경향, 권력이 제도화되지 않고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그 권력과 인격이 그냥 맞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강조하고 충효 사상이 강하다.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충효 사상이 강한 권위주의가 강한 권위주의적 순종형 정치 문화가 강하다는 것이서 정치에서 충효 사상 자체는 없지만 충효 사상 강조하는 사람은 저거 권위주의 독재적으로 흐르려는 좀 모습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충효 사상을 앞장세우는 정치 지도자는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그건 나를 아버지처럼 좀 생각해달라 이런 의식 구조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 충효사상은 절대 나쁜 건 좋은 건데 정치인들이 충효사상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거 말썽나기 시작하겠다. 저 사람 저 독재로 가기 또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권위주의는 민주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권위주의는 배제돼야 돼. 권위는 살리되 정권의 권위건 사람의 권위건 살리되 권위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은 배제되어야 된다. 세 번째, 명분주의가 강하다. 명분, 이거 중국, 일본, 한국만의 이런 말이에요. 서양의 명분이라는 표현이 이게 내 명분 설명하자면 명분 있는 정치, 명분의 정치는 아주 존경받는데 명분이라는 게 정치 행정에 있어서 국민 편의주의로 흐르지 않고 원칙적 형식주의에 이렇게 흘러서 원칙 형식론을 주장하다니까 수정 타협이 좀 어려워지고 목표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뒤집어 있고 사람 평가도 원만하고 중용적인 사람 실력 잘 안 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표현에 영의정에 사람 없다. 영의정까지 올라가려면 원만하고 중용적인 사람이 돼서 별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데 대단히 깊이 있는 표현이야. 명분주의 하면 가장 나 생각나는 것이 중종 때 김효사화라고 있었지. 김효사화가 마지막 판에는 가서 당쟁을 하다가 임금님의 위패를 어떻게 모실까 해갖고 서로 싸움해갖고 54명이 죽었다고. 서양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한 말이야. 다 듣고 나서 이게 진짜냐? 3번씩 먹고 크레이지. 아니 임금님 위패하고 내 생명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나 우리는 명분이 있단 말이야. 임금님 위패를 이렇게 모셔야 이게 우리 명분이 있단 말이야. 명분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명분 존경하고 좋아해. 그래서 명분주의를 어느 정도 따라가야 돼. 그러나 명분주의도 수정 보완해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된다. 기계 설명드리지 않겠어. 네 번째, 한국 사람들은 편협성이 높다. 편협, 이것도 정치학자들이 페로킬하다. 뭐 쉽게 얘기해서
지연, 학연, 혈연, 인맥 따지는 것이 심하다. 서양 사람들은 없네. 서양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농경문화의 유산으로 대가족제도 자연불학 중심적으로 가는 사회에서 그걸 벗어나겠단 말이야. 벗어나서 오는 고독감, 소외감에 대한 보상으로 지연, 학연, 혈연에 집착해. 지연. 향후에 우리나라 3대 단단한 단체가 있어. 호남향후회, 고대교우회, 또 하나 뭐지? 해병전후회. 예? 이거 근데 호남향후회가 하나 들어가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민회, 군민회, 은민회, 면민회도 있더라고. 난 면민회 한번 가봤는데 대대면 이러면 서양에 가서 무슨 캘리포니아에 가서 뉴욕 미국회, 뉴욕 주민회, 뉴욕에 가서 플로리다 주민회 이런 걸 들어본 일 없어. 거기다가 무슨 미조리주의 콜롬비아 시민회 그런 거 들어본 일 없어. 그리고 나는 중구에서 우리 아버지가 8번, 내가 5번, 우리 아들도 1번 했는데 중구에 가끔씩 지금도 가면 몸빼 입고 이렇게 그러는 아주머니가 하면서 저도 정씨예요. 그러고 지나간다. 정씨이기 때문에 당신 지지했고 지금도 속마음으로 지지한다 이런 뜻이야. 저도 정씨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 극복, 아름다운 점도 많아. 놔둬야 될 점도 있지만 치유 극복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5번째,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감상적이다. 이거 다 내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야. 정치가 politically sentimental하다. 뭐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들은 인정의리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 원칙이 다 약화되고 이게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 민원이 이게 다 인정의리 때문에 그래. 찾아와서 아까 나도 내 진주정씨입니다. 경기중학교 나왔습니다. 법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부탁합니다. 이게 한두 건이겠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고민이 그거야. 나 그거 모릅니다. 그러면 한 2번 내외 떨어질 거야.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래야 돼. 이게 한국인의 의식구조고 한국인의 그거야. 저 사람 한국에서 서양 사람들은 공공권에 익숙해서 보다 성숙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의리권에 더 성숙되어 있고 한국 사람은 인정권에 성숙되어 있어. 한국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정없는 사람이야. 저거 정없는 작자야. 인정도 없다 이러면 말이야. 그건 제일 나쁜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 선거. 왜? 매표 때문에 그렇지 않아. 인정 때문에 밥, 술, 차 같이 마셔야 표가 흔쾌하게 오다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 다 정치 이 속성을 남모르는데 왜 그 공정하게 밥, 술을 먹어야 이 다 동질의식을 느끼고 표가 간다니까. 인정과 의리가 생겨야 확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야. 한국의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돼. 그걸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political sentimentalism, 정치적 감상주의는 수정 보완돼야 돼. 자, 6번째,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배타적이도 비타협적이다. 이건 유교 사상 때문에도 그렇지만 인정이 많으면서도 거부권이 많아. 그래서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농경문화 때문에 한 곳에 살면서 대가족 자연불학 중심으로 살면서 내 거 우리 마을 대가족 아닌 것은 다 밀어내야 되다. 그 배척을 하고 경계를 해야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또 명분주의 때문에 이런 것이 더욱더 키워졌다. 그래서 정치의식 구조에 나온 것은 여야 간의 대결 구조. 같이 친하다가도 너 여야 그러면 너 여당이냐, 너 민주당이냐, 너 국민의힘이냐 그 싸움에 지극히 싸요. 이게 우리나라 의식 구조의 문제. 지역 마찬가지야. 흑백 논리도 마찬가지야.
이거 치유 국복돼야 돼.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의 정치 의식 구조는 유동적이다. 변화무쌍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스테레오타입이 없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렇다. 왜? 서양 사람들은 오랫동안 영국만 해도 민주주의가 800년 1215년 뭐지? 1215년 마그나 칼타 혹시 들어봤어? 유명한 거 기억해. 마그나 칼타가 1210년 1688년 1689년 88 명예혁명 권리장전. 이게 유명한 민주주의 사건들이야. 그 명예혁명이 뭐 권리장전. 곧만 끝낼게.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800년 동안으로 이걸 한 100년 내에 서양에서 일어난 걸 다 일어나서 이만큼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간 내에 변화무쌍한 쿠데타도 있었고 독재도 있었고 또 사람을 충원하는데도 불확실성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살아서 자기 의견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빨리 안 하려고 그래. 빨리 했다가는 나중에 무슨 화를 벌는지 몰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태도 결정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고 또 결정된 태도를 금방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겼어. 자, 이상 이게 한국의 정치 의식 구조는 유동적이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굳혀지지 않다. 다 7가지를 다 됐어. 그래서 한국이 안보를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치 의식 구조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 민족주의가 강하다. 한국인의 정치 의식 구조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이걸 민주주의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명분주의와 정치적 감상주의는 수정 보완돼야 돼. 그때 살려야 돼. 그다음에 편협주의와 배타주의는 고쳐가야 돼. 수정이 아니라 배제시켜야 돼. 아니죠. 권위주의는 배제시키고 편협주의와 비타협성은 치유 국복해야 돼.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